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지금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현실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아직 1년 안 된 신혼입니다. 그래서 집안 사정을 자세히 파악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시모와 형님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을 들었을 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보였죠. 남편은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여자들은 알 수 있을 만큼 긴장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항상 저에게 말을 아꼈고 항상 두 분만 따로 다니며 비밀스러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죠. 저도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 형님들한테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는 않고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 불만 같은 것들이라며 이제 막 결혼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와의 거리도 유지하면서 친하게 지내려는 게 아닌 형식적인 형님과 동서와의 관계였어요. 문제는 시모가 막내 며느리인 저를 이뻐해 주시면서 형님과 시모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중간에 위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난처한 상황들이 자주 생겼었죠. 그렇게 눈치만 살피고 있던 어느 날 시댁의 모두가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이 나고 후식까지 먹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시부와 아주버님과 남편만 자리에 있었고 시모와 형님들은 보이지 않길래 남편한테 물어보니 TV에 정신 팔려 있어서 잘 모르겠다며 저보고 찾아보라는 말에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시모와 형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뒷마당에서 시모와 형님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저희는 싫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막내 동서도 왔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이런 생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형님도 그렇고 저도 한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인연 끊는 것 말곤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사람답게 좀 살고 싶어요. 너희들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야? 아직 한창 젊은 것들이 벌써부터 싫다는 말이 나와?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을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오늘은 누구 차례냐? 내가 알기론 큰 며느리인 것 같은데 몇 시에 작업 들어갈 거니? 둘째 며느리 너는 다음 주니? 그때까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해라. 아, 정말 싫다니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삶을 살려고 제가 결혼한 줄 아세요? 차라리 그냥 인연 끊는 게 좋겠어요. 형님이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시모는 첫째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채시더니 절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무서운 목소리로 경고를 하셨어요. 둘째 형님은 중간에서 그만하라며 말리고 있는 상황 속에 첫째 형님은 포기한 듯한 얼굴로 시모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며 더 이상 반항을 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이런 경우 시모를 뿌리치고 화를 낼 법도 한데 형님은 참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확실한 건 두 형님들이 무언가 책잡힐 만한 불리한 상황이라는 건 대충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의 말을 순순히 따른 형님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죠. 시모는 그런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형님들한테 나타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발을 돌려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했잖아.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상당히 안 좋은데? 어디 불편하면 방에서 좀 쉬던지. 많이 피곤해 보인다. 동네에 한 바퀴 돌고 왔지. 좀 전에 설거지를 해서 그런가? 좀 피곤한 거 같긴 한데 잠깐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 벌써 들어가 쉬려고? 시엠이 심심한데 우리 막내 며느리가 말동무 좀 해줘라. 그래 줄 수 있지? 어디 좀 잠깐 가야 하거든. 바람 좀 쐴 겸 잠깐 나갈까? 갑자기 들어오신 시모는 늦은 저녁 저와 함께 갈 곳이 있다며 좀 전에 뒷마당에서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저를 대해 주셨어요. 괜히 싫다고 했다간 시모의 심기를 건드릴 것 같아 최대한 웃으면서 시모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저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함께 걷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길래 제가 어색한 웃음으로 어디를 가고 있는 거냐고 여쭤봤지만 시모는 앞만 보며 걸으실 뿐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 하늘을 한번 바라보신 시모는 무언가에 쫓기시는 듯 걸음걸이를 재촉하셨고 빨라진 시모의 뒤를 급하게 따라가 도착한 곳은 다른 노인분의 집이었어요. 왜 이곳을 왔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저는 시모의 뒤에 바짝 붙어 있었는데 노인분께서 대충 준비됐다고 손으로 어두운 곳을 가리키자 시모는 서둘러 문을 열어 젖힌 다음 창고 같은 곳의 주위를 살펴보고 계셨어요. 노인분께서는 뒤에서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무언가를 툭 하고 주셨는데 말은 건초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노인은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기분 나쁘게 바라보길래 두려운 마음에 시모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재차 여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제가 들고 있던 건초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바닥에 깔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시모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모든 준비가 끝나셨는지 손을 한번 털으시곤 창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알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기만 해야 된다는 게 답답하기는 했었지만 저를 데려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시모에게 다시 무슨 상황인지 여쭤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모는 앞만 보며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있을 거라며 좀 전에 다녀왔던 창고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알 수 없는 말을 꺼내 놓으셨죠.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면 안 되는 거라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아까 다녀왔던 창고에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되면 다 알게 될 테니까 벌써부터 모든 걸 알 필요는 없다. 오늘 다녀온 곳이 몸에 익숙해져야 나중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피곤했을 텐데 방에 들어가 쉬어라. 내일 아침상을 일찍 차려야 하니까 네가 막내 며느리인 만큼 서둘러 일어나야 한다. 그럼 시애미는 이만 들어가도록 하마. 시모는 차후에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모와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족들 전부 방으로 들어간 상태였죠. 저도 피곤한 몸을 눕히기 위해 방문을 열었는데 남편은 벌써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관심도 없어 보였고 저만 심각한 것 같아 그날 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저와 남편이 자고 있는 방문을 두드리며 저보고 아침상을 차려야 한다고 서둘러 나오길 바라셨어요. 핸드폰에 시간을 보니 새벽 4시더라고요. 힘든 몸을 겨우 일으켜 주방으로 들어가니 시모는 벌써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전날과는 분위기가 다르게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면서 뭔가 상당히 즐거워하시는 눈빛을 보이셨어요. 시모의 알 수 없는 가면 속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최대한 기분을 맞춰드리려 노력하고 있는데 동이 틀 때쯤 누군가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이른 새벽에 시모와 저 말고 누가 일어난 건지 확인해 보기 위해 거실로 나갔는데 첫째 형님과 큰 아주버님께서 들어오셨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친 아주버님은 헛기침 한번 하시고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고 형님은 어두운 얼굴빛을 하곤 화장실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시모가 서둘러 아침 준비를 해야 된다며 저를 부르시길래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아침상이 전부 차려지자 시모는 첫째 형님과 아주버님이 계신 방문을 두드리면서 아침 먹자고 서둘러 나오라며 재촉하셨습니다. 시모는 큰 아주버님과 첫째 형님의 아침상을 봐주려고 새벽같이 음식을 만드신 거였어요. 상당히 신경 쓰신 음식들을 큰 아주버님과 형님이 왜 먼저 먹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큰 아주버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한 그릇을 뚝딱 비우시곤 다시 방으로 들어가시자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첫째 형님을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느낌이 어떨 것 같냐고 반복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첫째 형님은 입맛이 없는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시모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꺼냄과 동시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밝은 얼굴에서 순식간에 정색하는 얼굴로 변하셨어요. 무서울 정도로 화가 올라오신 시모는 첫째 형님의 밥그릇을 빼서 들으시곤 싱크대에 버리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한 상황 속에서 시모가 형님한테 화를 내시며 한마디 하셨어요. 시모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 같으면 이혼하라는 말을 꺼내셨죠.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그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라고 할 줄 알았니?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절대 멈출 수 없다. 그만하고 싶으면 차라리 이혼을 해라. 하지만 네가 나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너희 집안을 도와준 게 얼마인데 그만하겠다고? 그건 앞으로 살면서 차차 갚아 나갈게요. 그러니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어머님 요구를 제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애초부터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지. 돈 받을 때는 좋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싫다고? 내가 너 때문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알기나 하는 거야? 이혼할 거면
나한테 받아간 돈 전부 다 토해내라. 받을 때는 좋다고 웃어댔으면서 이제 와서 싫다는 네가 더 나쁜 거 아니야?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는 일 없어야 할 거다. 입맛도 없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 쉬어라. 그리고 막내 며느리 너는 둘째 좀 주방으로 불러내와라.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는 거야?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대충 들어보니 첫째 형님이 시댁 집안에 돈을 빌린 것 같아 보였는데 그거와 별개로 시모가 조건을 걸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첫째 형님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분노하신 시모의 지시대로 둘째 형님을 깨우러 서둘러 움직였는데 거실에 무언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길래 걸음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 확인을 해보니 전날에 시모와 창고에서 바닥에 깔던 건초였어요. 그러고 보니 첫째 형님이 아침 식사를 할 때 머리에 풀 같은 게 붙어 있어 신경 쓰였었는데 시모와 제가 다녀간 창고에 형님네가 다녀온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다가 시모가 둘째 형님을 불러달라고 했던 걸 깜빡 잊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둘째 형님이 방에서 놀라서는 급하게 밖으로 나왔어요. 시모는 저보고 뭐 하는 거냐며 시키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처음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첫째 형님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하신 듯 보였어요. 저와 둘째 형님이 주방으로 달려가자 시모는 얼굴을 붉히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죠. 막내 며느리, 너는 내가 뭐라고 했는지 까먹은 거야? 둘째 며느리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 좋게 얘기하니까 심이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리고 둘째 며느리,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빠져 자고 있는 거야? 내가 첫날에 최대한 빨리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어? 깨우지 않으면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거지? 고개만 떨구고 있으면 뭐가 해결이 되니? 가족들 일어날 시간이니까 빨리 아침상 준비해라. 그리고 너도 나한테 언제 원하는 걸 줄 거야? 돈을 받았으면 그만한 대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만 내놓는 건데? 다음 주에는 기대하고 있어도 되는 거지? 이제 그만 실망시켰으면 좋겠다. 둘째 형님은 제대로 말도 못하고 급하게 아침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 첫째 형님이 들어간 방에서 아주버님과 싸우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첫째 형님이 문을 박차면서 밖으로 뛰쳐 나왔습니다.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다며 이혼할 거라고 분노한 목소리로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시모가 어딜 가냐고 형님의 머리채를 잡은 뒤 거실로 패대기를 치셨어요. 난리가 난 상황 속에 방에 있던 시댁 식구들은 밖으로 전부 튀어나왔고 분노한 시모를 말리면서 더 이상 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진정시키는 사이 엎어져 있던 첫째 형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시모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를 표출하시면서 당장 첫째 형님을 데려오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어요. 저희 가족 모두 시모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뒤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아주버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첫째 형님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서둘러 병원을 찾았지만
형님은 응급실로 이송 도중에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라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시몬은 첫째 형님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분을 못 이겨 세상 떠나게 된 거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둘째 형님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쏟아내다가 쓰러져 입원까지 하게 되는 돌발 상황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서야 첫째 형님의 친정 식구들이 도착하셔선 차가워진 몸을 어루만지시며 오열을 하셨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첫째 형님을 보낸 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둘째 형님의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 형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실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좀 지나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는 했지만 그 시간은 얼마가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둘째 형님의 병문안을 갔던 어느 날 병실에 계셨던 시모가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 사이 제 손을 꽉 잡은 둘째 형님은 온몸을 떨면서 무언가를 건네주길래 천천히 손바닥을 펼쳐봤는데 그 안에 적혀 있던 내용은 1분 내로 도망치라는 둘째 형님의 말이었어요. 고개를 들어 형님을 쳐다보는 순간 무언가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실을 빨리 나가라는 형님의 손짓에 무슨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밖으로 도망치려 하는데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시모와 눈이 마주쳤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어디를 급히 가길래? 나를 보자마자 놀라는 거야? 바닥에 떨어진 그건 뭐야? 잠깐 비켜봐라. 1분 내로 도망치라고? 이건 무슨 말인 거니? 설명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왜 도망치라는 건지 내가 알면 안 되는 거라도 있는 거야? 둘째 며느리가 막내 며느리한테 이 쪽지 지어준 것 같은데 너희들 뭐 하자는 거니?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고인이 되신 첫째 형님이랑 둘째 형님이 왜 저렇게까지 경기를 일으켰던 거죠? 저도 곧 알게 될 거라면서요. 미리 알려주면 안 되는 거라도 있는 거예요? 계속 숨기려 하셔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왜 둘째 형님이 도망치라고 저에게 쪽지까지 남겨줬는지 알아야 되겠어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잖아도 얘기해 주려 했다. 방금 너희 사돈분들과 통화했거든.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지만 사돈어른께서 이렇게까지 흔쾌히 허락해 줄 거라곤 생각지 못했는데 돈이 좋긴 좋은가 봐. 조만간 알게 될 날이 올 거라고 했지. 그게 오늘일 것 같구나. 시모 입에서 나온 말은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저는 상상도 못한 진실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하려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은 나이에 비해 아이들을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남자아이도 있었고 여자아이들도 있었죠. 시끌벅적한 대가족이라 외동딸이었던 저는 그런 화기애애한 집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항상 외롭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대가족이 부러울 때가 많았었죠. 그런데 그건 전부 다 시모의 완벽한 계획이었고,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 게 거북스러울 정도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 집안은 형편이 많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시댁 집안은 꽤 부유한 집안이었죠. 시모는 아이를 낳게 될 때면 형님들한테 꽤 큰 돈을 지어줬었어요. 첫째를 낳을 때보다 둘째를 낳았을 때는 더 큰 돈을 쥐어줬었죠. 이게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형님들은 셋째까지 낳았지만 시모는 무언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형님들의 친정 부모님을 따로 만나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마음에 드는 손주가 나올 때까지 쉬지 않고 출산을 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친정 부모님께 지어주었고, 상당히 많은 돈을 눈앞에서 보게 된 친정 부모님들은 애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조건을 받아들였었죠. 그리고 그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미 형님들은 셋째를 낳았을 때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라 힘들었었는데 시모의 부탁대로 넷째를 출산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또다시 임신 계획을 세워야만 했죠. 첫째는 딸, 둘째도 딸, 셋째와 넷째는 아들인데도 시모가 원하는 인물과 인품이 아니라며 다섯째까지 바라셨죠. 사자 집안이 될 수 있는 격에 맞는 인물이 나올 때까지 시모는 강행하셨어요. 도대체 시모의 기준을 알 수 없었던 형님들은 그 사이 임신과 육아를 반복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연이어 임신이 되지 않자 시모가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거였고, 계속해서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시모의 동네에서 제일 많이 출산했던 지인분의 집에 들러 아들만 수두룩 낳았었다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동네분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려고 마음을 먹은 시모는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을 데리고 정해진 날짜와 시기에 맞춰서 밤에 건초를 깔은 창고를 데리고 간 거였어요. 시모가 원하는 손주를 갖기 위해 남의 집에까지 가서 큰일을 치러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였던 시모는 돈을 줬기 때문에 그만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라 형님들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태였죠. 처음에 형님들이 거부 반응이 너무 심했던 터라 저를 데려갔던 이유는 눈에 익으면 그나마 거부 반응이 덜할까봐 데려갔던 거라고 설명을 해 주시더군요. 동네 지인분의 집안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대부분이 아들이었는데 거의 다 사자 집안이었다며 인물 또한 훤칠해서 집안을 일으킨 곳이라고 시모의 마음에 충족되는 손주를 보고 싶어 형님들을 창고로 데려갔던 거였습니다. 첫째 형님은 친정에서 받은 돈도 있고 이혼할 수도 없어서 꾸역꾸역 시모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말았던 거였어요.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이런 생활을 반복했었다는 걸 생각하니 너무 충격적이었죠. 더 큰 문제는 아주버님들까지 시모와 한통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저에게도 똑같은 조건을 내밀면서 이미 저희 부모님께 미리 임신 축하금을 선불로 입금했다며 둘째 형님이 병원에 입원 중이라
제가 대신 시모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설득하고 계셨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단박에 거절하며 병실을 뛰쳐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그 창고로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임신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한테 미리 약을 치시려고 돈을 지어주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겠죠. 저는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휘둘리며 살 정도로 착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남의 집 건축 깔은 창고에서 임신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 거예요? 지금 당장 저희 부모님한테 주신 돈 돌려드릴 테니 원하시는 손자 보시려면 다른 며느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절대 어머님 요구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머님이 좀 전에 돈을 주셨었다며? 미리 임신 축하금이라던데 알고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주신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안 그래도 전화하려 했는데 우리 식당 계좌로 입금하시더니 네가 조만간 임신할 텐데 사돈 집안 며느리로 들어와서 고생하는 것 같다고 미안해서 돈을 입금시켰다고 했지만 금액이 너무 커서 못 받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괜찮다며 전화 끊으시던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니? 지금 식당이 정신없어서 너한테 전화를 못 했는데 옆에 사돈 계시면 마음만 받겠다고 잘 설명드린 뒤 돈 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려라. 가족들끼리 큰돈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는 법이야. 들으셨죠?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전혀 다르신 분이세요. 이런 식으로 아이 낳고 싶지도 않고 지금 상황이 너무 충격이라 어머님 얼굴 더는 못 보겠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병실에서 소란 피우면 되겠어? 엄마, 무슨 문제 있어요? 당신은 지금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면서 왜 대들고 그래? 글쎄, 어머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생판 알지도 못하는 집안 창고에 들어가서 손주를 가지래. 거기에서 만들면 인물 좋고 어머님이 원하는 손주가 나온다고 그렇게 해달라는데 내가 그런 조건을 정신 나갔다고 들어주겠어? 당신은 이런 사실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전부 다 알고 있었는데?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지켜봐 왔던 건데 무슨 문제 있어? 이왕 태어나는 아이 우리 엄마가 원하는 손주로 안겨드리면 좋은 거잖아. 남편의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고 집안 전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더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 소름이 돋았고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더는 대화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아 병실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시모가 제 팔을 붙잡으면서 어딜 가냐고 소리를 지르며 잡아 끌어당겼어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을 거라면서 이혼을 원하면 시모가 원하는 아들 하나 정도는 낳고 이혼을 하라고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았죠.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시모를 강하게 뿌리치며 병실 밖으로 나오자 남편은 자기 엄마 밀쳤다고 저를 붙잡아 벽으로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올라오면서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붙인 뒤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병원 관계자분들이 몰려와 남편과 저를 떼어 놓았고, 경찰들의 도움으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 저는 부모님께 이런 사실들에 대해 전부 설명을 드린 뒤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형님들이 겪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저에게도 올 뻔했지만 하루빨리 남편과 정리를 해서 그런 정신 나간 집안과 더 이상 엮이지 않을 수 있었네요. 둘째 형님도 이런 문제들로 시댁 집안과 법적 다툼이 이어졌고, 법정에서는 형님의 손을 들어주면서 겨우 그 집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옛날에도 이런 방식으로 임신을 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었고, 현재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 집안에 빠져나온 것만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나니 결혼은 2번 다시 못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임신 축하금으로 유인하는 이런 집안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외식을 하려고 음식점 건물로 들어가려던 도중 길 건너편에서 지나가는 동서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본인이 선택한 삶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얼굴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한순간에 남이 되어버린 동서는 서방님과 결혼을 하고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는 참고 넘어가려 했었지만 하는 행동들이 제 속을 뒤집어 놓을 만큼 매번 시집 모임 때마다 온갖 꾀를 부리며 저에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어요.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면 서로 도와가며 해야 되는데 동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지나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다고 손이 사람인 제가 동서가 좀 더 안 움직인다고 그걸로 꼬투리를 잡으면 시댁 식구들이 되려 저를 속 좁다고 안 좋은 시선으로 볼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속만 끓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 상태가 다른 가족들은 모르고 저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화가 치밀었어요. 아무래도 시부모님께서는 동서가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적응 기간이라 생각하며 여러 가지로 이해하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집 모임 있을 때 저는 시댁에 일찍 도착해 시모와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동서 내외가 거의 준비가 끝나갈 때쯤 시댁에 들어왔어요. 동서가 오니 집안 분위기는 밝아졌고 저만 빼고 저희 가족 모두가 반갑게 맞아주던 도중 동서가 팔에 깁스를 하고 들어온 걸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래? 팔에 왜 깁스를 하고 온 거야? 몸이 이러면 말을 하고 집에서 쉬면 되지. 왜 이렇게 미련하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해요. 이도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더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일단 찾아뵙게 된 거예요. 어머님, 제가 음식 만드는 거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몸이 이래서 오늘은 쉬었다 가도 되는 거죠? 당연하지. 불편한 몸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어라. 저녁상 다 차려지면 그때 부르도록 하마. 그래도 왼손을 다쳐서 다행이지. 오른손을 다쳤으면 얼마나 불편했겠니? 금며느라, 우리는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가 마저 저녁상 준비해야 될 것 같다. 너도 많이 놀랐니?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신 차리고 어서 서두르자. 동서는 왼팔에 반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일하다가 다쳤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댁에 왔을 때 일부러 손 놓고 있는 게 눈치가 보일까봐 꾀를 부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느낌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가족 모두가 동서의 행동에 조금도 의심 없이 속고 있었죠. 어떻게든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는 게 눈에 보였지만 괜히 이런 문제로 좋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 혼자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는 걸 괜히 걸고 넘어져서 오래간만에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를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드는 건 저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도와 저녁 준비를 끝낸 뒤 가족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됐는데 동서에게 관심이 쏠리다 보니 맛 좋은 음식들은 전부 다 동서 쪽으로 몰려 있었네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만약 제가 깁스를 했다면 시모에게 잔소리를 듣게 될 게 뻔했었죠. 뒤에서 잡일을 도와줄 사람이 다쳤으니 얼마나 짜증이 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동서처럼 그런 행동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보시다시피 팔이 이래서 도움이 되지 못했네요. 아픈 사람 두고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겠어? 어머님이랑 맛있는 거 많이 했으니까 많이 먹고 하루빨리 몸이 좋아지길 바래. 너는 걱정된다는 애가 얼굴 표정이 그게 뭐니? 막내 며느리가 다쳐서 혼자 일한 게 불만인 것처럼 보인다. 제가 왜 기분이 안 좋겠어요. 지금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걸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다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표정 좀 풀고 막내 며느리 밥그릇이 비어있잖니? 가서 밥 좀 퍼와라. 네가 말 안 해도 불만 가지고 있는 거 다 티난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제가 다친 게 잘못이죠. 형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이러면 제가 더 불편해진다고요. 동서는 자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것 같다며 눈물이 맺히는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게 저녁 식사가 끝이 나고 동서내외는 후식까지 전부 다 챙겨 먹은 뒤 배가 불렀는지 방으로 쏙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변명거리 하나 만들어서 시집 모임 때 온갖 꾀부리며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까지 전부 다 제 몫으로 돌아왔었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모가 설거지 하시는 것도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만 했었죠. 이런 상황들이 답답해서 더 이상 저도 두 눈 뜨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남편에게 그동안 쌓여있던 고민거리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재수 씨가 지금 깁스를 하고 있는 게 집안일 하기 싫어서 꾀를 부리고 있는 거라고? 그럼 팔에 문제가 없다는 거네? 그렇다니까. 남자들이야 집안일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 동서의 행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동서가 오늘 음식하고 싶지 않아서 서방님이랑 짜고 반 깁스하고 온 거야.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 그리고 동생이 형을 속인다고?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그땐 뼈도 못 추릴 텐데? 내가 모임 있을 때마다 동서가 깨부리면서 빠지려는 행동들을 유심히 봐왔잖아. 여자의 촉은 무서운 거야. 이번에도 확실하다니까. 밥은 먹어야 하니까 오른팔이 아닌 왼팔을 다쳤잖아. 증거가 없을 뿐이지 동서의 몸 상태는 지극히 정상일걸? 당신한테 이런 말 하는 것도 입 아픈 일이긴 한데 어머님이 나를 점점 더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려고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니까 나 좀 믿어주고 내 부탁 좀 들어줘. 동서의 진짜 모습을 내가 보여주도록 할게.
당신도 이젠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 추측인 거잖아. 괜히 일만 더 커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남편은 제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더니 많이 당황스러워 하고 있었어요. 여우 같은 동서의 행동에 다들 속고만 있었으니 남편도 제 말에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내인 제가 도와달라는 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동서내외를 밖으로 불러들이고 제가 방 안에 녹음기를 하나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어요. 남편은 어려운 부탁은 아니라서 그런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동서내외를 거실로 잠깐 불렀습니다. 저는 그 사이 동서내외의 방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를 한 뒤에 다시 방으로 들어왔고 간단하게 대화를 끝낸 동서내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서방님과 동서가 주고받고 있는 대화만 들어봐도 충분히 증거가 될 만한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는 상태였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모두가 함께 모여 아침을 먹고 있을 때 화장실을 가는 척 하면서 동서내외의 방에 들어가 전날에 설치했던 녹음기를 회수해서 화장실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연결해서 숨죽이며 동서내외의 대화 소리를 듣고 있었네요. 나 이번만 당신 도와주는 거야. 더 이상은 나도 못하겠어. 우리 가족들 속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까 형수님 표정을 보는데 다 알고 계신 것 같았다고. 괜히 큰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는 것 같았어. 형수님이 그래도 착하시니까 넘어가는 거지. 어느 정도 성격이 있는 분이었으면 100% 밥상 엎었을 거야.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당신 아껴준다 해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면 꼬리가 밟히는 법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보고 앞치마 두르라는 말이야? 당신은 내가 주방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 거라고. 내가 손 아랫사람이니 형님이 하기 싫은 건 무조건 나한테 시키겠지.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어차피 얼굴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사람 앞일 아무도 모르잖아?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뭐라고 그럴 거야? 병원이라도 가서 진찰을 받아보게 할 거야? 안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오히려 힘 빠지고 집안 분위기 망치는 꼴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나도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점을 이용하는 거야. 어차피 아버님 댁에 며칠 있다 가는 건데 서로 웃으면서 지내면 좋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세뇌가 돼서 결국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한테 기대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럼 나는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편하게 아버님 댁에 오면 되는 거지. 당신은 그냥 내 옆에서 장단이나 맞춰줘.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잖아? 이래서 사람은 야가야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꼭 여기서 해야 돼?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듣는 날에는 정말 골치 아파진다는 거 몰라? 앞으로 당신도 말 조심해줘. 동서내외가 나누고 있는 대화에 솔직히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제가 녹음한 증거물을 당장이라도 가족 모두가 모인 상황에서 풀어놓는다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을 가져올 게 확실했어요. 아무리 시부모님께서 동서를 아낀다 해도 이건 용서받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걸 확인한 뒤에 다시 자리로 돌아왔고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을 하면서 현재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밝은 얼굴로 식사를 하시는데 식탁 테이블에 녹음기를 올려놓는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동서의 행동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남편도 녹음된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길래 실수로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얘기한 뒤 대충 상황을 넘겼습니다. 남편은 동서가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제가 최근 들어 피곤해서 예민해진 걸로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날 저녁 모두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결국 동서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동서와 따로 약속을 잡은 뒤 앞으로 둘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들이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끝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진지하게 할 말이 있으시다면서요? 오늘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용건만 간단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도 서둘러 집에 들어가서 식구들 저녁상 차려줘야 되니까 할 말만 하고 일어나도록 할게. 일단 이것부터 들어볼래? 많이 당황스러운가 봐. 그러게, 계획을 하려면 철저하게 했어야지. 이런 증거물을 남기면 어떡하니? 이제 앞으로 어쩔 거야? 다음 모임 때는 다리에 깁스하고 올 건가? 매번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이제 기대가 되는걸? 내가 왜 따로 얼굴 보자고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지? 나는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 충분히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 모든 건 동서가 앞으로 보일 행동들에 달려있지. 어떻게 할래? 끝까지 갈 거야? 아니면 앞으로 꽤 부리지 않고 모임 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야. 나는 동서가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는 충분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텐데. 동서를 아끼고 이뻐해 주시는 시부모님께 비수를 꽂을 건 아니지? 형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 집안 행사 있을 때 쓸데없는 행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테니 제발 원본 넘겨주세요. 이걸로 평생 제 발목을 잡으실 생각은 아니시죠? 저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건 동서하기 나름 아닐까? 똑같이 며느리로 들어온 입장에서 나는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동서는 여우같이 이리저리 빠지면서 나를 더 힘들게 했잖아.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 결국 아이디어도 바닥 날 텐데 그때 돼선 아예 입원할 생각이었어? 시댁에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을 위한 일도 아니잖아. 가족들이 함께 모여 먹는 음식 만드는 건데 꼭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야 했었어? 녹음된 내용을 내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는지 알아? 지금 당장 동서 얼굴에 물을 뿌리고 머리채를 잡아도 분이 안 풀릴 정도로 지금 화가 많이 올라온 상태야. 그런데도 내가 침착함을 잃지 않는 건 동서가 한 식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야. 내가 정말 이성을 잃었다면 시부모님과 함께 모여 식사하고 있었을 때 그때 녹음기를 테이블에 올렸겠지. 그때도 나는 참았고 지금도 참고 있는 건 동서가 충분히 며느리로서 잘할 거라 믿어서 그러는 거야.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다음 모임 있을 때는 제가 일찍 서둘러서 일손 도울게요. 동서는 녹음된 내용을 듣곤 사색이 된 얼굴로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한 번은 믿어주고 싶었어요. 무조건 기회도 안 주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저에게 다시 안 좋게 돌아올까봐 최대한 참고 넘어갔습니다. 동서는 그날 이후 저에게 많이 미안했던지 저희 집에 한번 오겠다며 이것저것 꽤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기회를 줘서 그런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래 저도 어느 정도 긴장을 풀게 되면서
과거의 일은 전부 잊기로 했어요. 동서는 녹음된 파일을 지워주길 원하길래 앞으로 잘할 거라 믿고 보는 앞에서 파일을 지워줬네요. 그런데 사람 속마음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다음 시댁 모임이 있을 때 동서는 저에게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어쩌다가 다리를 다친 거야?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랬어? 아니에요. 발목이 접질려서 한 달 정도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한대요. 높은 일을 쉬는 제가 잘못이죠.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그래도 손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매번 받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환자가 무슨 일이야? 다리 접질렸을 때 계속 걸으면 덧난다고 하더라. 방에서 쉬고 있으면 식사 준비 끝나는 대로 부를 테니 어서 들어가 있어. 아들, 뭐하고 있어? 막내 며느리가 힘들어 하잖니? 몸이 저렇게 약해서 나중에 애는 낳을 수 있겠어? 보약이나 한 채 지으러 가야 되겠다. 건강이 우선인데 날이 가면 갈수록 아픈 곳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걱정이야. 동서는 저에게 했던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었죠. 이럴 거면 왜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서 오랜 시간 대화를 했던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동서를 노려보고 있는데 시모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곤 또다시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막내 며느리가 몸이 약해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 가지고 불만을 가진다며 되려 저에게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기회를 줬을 때는 다시 잘해보자는 뜻에서 용서를 해준 건데 동서는 그런 저에게 조금도 미안한 감정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오로지 목적은 제가 가지고 있던 녹음된 파일이었어요.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라고 어렸을 적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는데 그제서야 부모님의 말이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동서내외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어김없이 주방에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에 좀처럼 화가 가라앉지 않았죠. 그래서 밥때가 되자 방에서 슬슬 기어 나오는 동서내외를 보고 서방님한테 동서와 단둘이 대화하고 싶다며 동서를 다시 방으로 들여보낸 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러려고 녹음된 파일을 지워달라고 했던 거니? 정말 이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뭐가 너무한데요? 저 없을 때 방에 몰래 들어와서 남의 사생활을 녹음한 형님도 잘한 건 없는데요? 저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받은 만큼 돌려주는 성격이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겠다는 거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모든 걸 감수할 수 있다는 거지? 제가 형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부 다 내 편이지 형님 편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아주버님까지 형님보다 저를 더 믿어주지 않나요? 이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시려면 그냥 지금처럼 묵묵히 하시던 일 하세요. 끝까지 가보자는 건데 지금의 결정을 언젠가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찾아올 거야. 그때 돼서 무릎 꿇고 울며불며 빌어봤자 소용없다는 거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고 살아야 할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게 아마 조만간이 될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형님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할 것 같은데요?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고요. 동서는 되려 저를 더 무시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동서와 제가 방에서 나오지 않자 시부모님께서 방 안에서 무슨 대화를 그리 오래 하냐며 서둘러 저녁 먹자고 동서와 저를 부르셨어요. 당장 머리채를 잡아 뜯고 싶었지만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댁에서 동서에게 받은 배신과 상처를 기억하면서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일적인 문제로 종합무역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서 저와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서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무역센터에 올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저와 마주치자마자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에서 저를 부르며 다가온 변호사가 동서 앞에 서는 순간 또 다른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서는 함께 일하는 직원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았는지 제 팔을 잡고 급하게 비상계단으로 데려갔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는데 무엇을 바로잡으려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서가 이렇게까지 행동할 줄 몰랐는데 내 집에 와서 이런 계획까지 세웠을 줄 정말 상상도 못했었네. 오늘 내가 여기에 올 줄 몰랐던 거야? 회사만 다를 뿐이지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잖아? 동서는 그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그러니 많은 관심을 받고 싶었겠지. 나는 오늘 무역센터에 굳이 참석 안 해도 되는데 동서가 오늘 무역센터에 참석한다길래 내가 이 좋은 구경을 놓칠 순 없잖아? 아무리 내가 만든 디자인이 탐이 난다 해도 내 작업방 좀 구경한다고 했을 때 건들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 동서가 작업방에서 한 행동들 전부 다 방에 설치한 CCTV에 아주 선명하게 찍혔어. 어떻게 우리 회사가 만든 상표권 디자인을 자기들 것 마냥 아무렇지도 않게 전시를 할 수 있는 거지? 동서가 지금 나랑 비상계단에서 이러고 있을 시간 없을 텐데 지금쯤 전시회는 난리가 났을걸? 동서는 저를 비상계단에 놔두고 급하게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제 작업방에 CCTV를 설치한 이유는 집 구경을 하다가 동서가 혹시 모를 행동을 저지를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동서가 저희 집에 오기 전에 설치를 한 거였는데 공모전에 제출할 디자인한 상표권을 동서가 전부 다 사진을 찍어 도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옆에서 영상이 담긴 동서의 행동을 전부 다 봤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죠. 그리고 현장에는 때마침 남편이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온 상태였어요. 제가 일하는 거 구경하고 외식이나 할 겸 상표권 공모전에 초대를 했었는데 시부모님 눈에 펼쳐진 광경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죠. 동서가 제 디자인을 똑같이 도용한 옆자리에 저희 회사 측도 똑같은 상표권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동서가 제 방에 들어와 했던 행동들이 전부 다 찍혀 있던 영상도 함께 재생이 되고 있었네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동서의 잘못된 행동을 보게 된 동서의 동료 직원들이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다른 상표권으로 대체했고 시부모님께서는 동서에게 다가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고개만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가 나신 시부모님께 동서가 서방님과 나눴던 대화 내용에 녹음된 내용까지 들려주면서 불을 더 지펴드렸습니다. 그동안 동서가 했던 행동들이 집안 전체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 아시게 되면서 결국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녹음된 파일로 저를 억압하길래 저도 똑같이 해주고 싶어서
형님이 디자인한 상표권을 제가 도용한 것 뿐이었어요. 분명 이번 연도에는 공모전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해서 제가 골탕 좀 먹이려고 했을 뿐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잠깐의 실수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우리 집안 망신 다 시켜놓고 지금 용서라는 말이 나오니? 네가 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야? 우리를 그동안 어떻게 봤으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연기를 할 수가 있어? 거기에다가 첫째가 힘들게 일해서 얻은 결과물까지 훔쳐갔으면서 용서를 바라는 거야? 너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내 아들과 당장 이혼해라. 동서는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용서를 구했지만 아무도 동서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동서는 서방님의 바지자락을 붙잡으면서 시부모님 좀 설득해 달라고 했지만 서방님은 동서를 뿌리쳤습니다. 결국 동서는 상표법 침해죄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상황이었고 도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동서의 회사 측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는지 회사 이미지 저하 등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결국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퇴사 처리가 되고 말았네요. 서방님도 동서와 함께 살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이혼을 선택했고 그렇게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떠난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저희는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히 남아있네요. 얼마 전에 길 건너편에서 동서를 봤는데 삶이 힘든지 반쪽이 된 얼굴을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꾀를 부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해준 일이었네요. 평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제대로 된 삶을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간혹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해야 했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소통을 나누고 도움을 받아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 앞으로 제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는 15년 정도 됐고 연애 포함하면 20년의 세월을 아내와 함께 했었네요. 연애 기간이 꽤 오래되어서 장인 장모님께서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 가진 게 없어도 건강한 몸뚱이 하나로 열심히 살면 뭐든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땀 흘리며 앞만 보고 달려왔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자금이 마련이 되고 아내와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오랜 기간 저를 봐오신 장인어른께서는 자기 딸을 굶길 것 같지는 않다고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렇게 아내와 함께 열심히 살면서 아들, 딸 둘 낳고 큰 기복 없이 순탄한 삶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장모님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아내와 급하게 병원을 찾아 장인어른의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장모님께 듣는 순간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장인어른은 간암으로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였어요. 장인어른이 회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간 이식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무조건 자기 아빠를 살리겠다고 아내의 간을 장인어른께 이식하겠다고 급하게 결정을 하려 했어요. 모든 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침착하라고 했지만 아내는 제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행복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던 가족에게 불행이 찾아온 시점이었죠. 의사는 간 이식을 가족이 해줄 때 성공 확률이 제일 높고 부작용 또한 없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가족이 무조건 이식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 일단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검사부터 진행하길 권장했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아내의 간을 이식받을 수 없다며 무조건 반대를 하셨죠. 하지만 아내의 고집을 누구도 꺾을 수 없었기에 아내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이라도 해보겠다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장모님도 검사를 진행하셨죠. 그리고 그 사이 처남도 이 소식을 접하곤 급하게 병원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족 간의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대충 얘기 들었지? 일단 너도 검사부터 진행해보자. 아빠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대. 그래서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 담당 의사가 그러는데 건강하면 크게 문제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별일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야. 나보고 지금 아빠한테 간을 이식해 주라는 말이야? 나 이제 막 병원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일단 누나부터 검사를 받아봐. 누나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검사도 안 받겠다는 거야? 너는 아빠가 이대로 손도 못 써본 채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동안 아빠가 너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전부 다 잊은 거야? 이식을 결정하는 건 본인 의사이긴 하지만 일단 적합한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보자고. 싫어. 그런 검사 자체가 아빠한테 기대를 가지게 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 말아먹을 작종이야? 누나가 아빠한테 간을 떼어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을 굳혔다면 일단 누나부터 검사를 받아봐.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내가 검사 받아보도록 할게. 나는 아빠 얼굴 보고 잠시 있다가 가려 한 거지. 이식을 해주겠다고 병원에 온 거 아니거든. 지금 누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아? 아빠도 나한테서 간을 떼어가고 싶으시겠어? 처남이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아내와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서로 얼굴 붉히며 다투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터라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이식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일이고 강요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장모님만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남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는지 장인어른 얼굴 잠깐 보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처남은 처가에서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 아니면 얼굴 볼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바쁜 상황이었죠. 처남의 사업이 성공한 것도 장인어른이 뒤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자기 부모님 앞에서 남보다 못한 태도를 보인 부부는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와 장모님은 장인어른에게 간 이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지 매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했지만 아내와 장모님의 검사 결과는 3일 만에 통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장모님은 몰라도 아내는 적합 판정받을 수 있을 거라 했었는데 의사에게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고 의사도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아내가 지방간이 심한 건 아니지만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는 진단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도 아내와 똑같이 지방간을 가지고
둘 다 똑같이 간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 저희 모두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간이 안 좋은 것도 유전이냐고 물어보니 어느 정도 유전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방간의 경우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며 생활 패턴에 대해 문제가 크다고 시간이 지나면 건강에 많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앞으로 변화된 일상을 사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질에 대해 남들보다 선천적으로 간이 약할 수가 있다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보면 식생활과 꾸준한 운동이 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네요. 결과적으로 아내와 장모님은 간을 이식해 줄 수 있는 공여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처남에게 전화를 걸었고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이 나와 처남이 바로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고 설득을 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대화한 끝에 아내는 처남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만들었고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검사를 하게 되면서 며칠 뒤 처남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었죠. 아주 건강한 간으로서 당장 장인어른에게 이식해 줄 수 있는 몸 상태였어요. 당연히 아내는 서둘러 수술을 진행하길 원했는데 처남의 생각은 그렇지 못했었네요. 아빠가 얘기해 보세요. 제 간을 가지고 싶어요? 굳이 결혼도 하지 못한 아들의 간을 떼가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간을 떼달라고 했냐?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내 자식의 간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 누나, 아빠 말 들었지? 내가 만약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는데 아빠처럼 몸에 문제가 생겨서 기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나는 무조건 내 자식한테 무엇이 됐든 받지 않을 거야. 나는 누나랑 생각이 전혀 다르다고. 그래서 아빠가 이대로 세상을 떠나셔도 괜찮다는 거야? 뇌사자 기증자를 기다리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 줄 알아? 그 전에 아빠한테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라고. 아직까지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지 않았대. 이식만 성공적으로 끝내면 앞으로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고 의사가 그랬는데 정말 아빠를 이렇게 보낼 거야? 그럼 너는 마음이 편할 것 같니? 누나가 몸이 건강하기라도 했어봐. 그럼 나한테까지 오지도 않았잖아. 내가 살 좀 빼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결국 지방간 얻어서 손도 못 쓰는 누나가 더 미련한 거 아니야? 아빠도 내 간을 받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이식은 강요하면 안 되는 거 몰라? 그러고 보니 매형은 검사 받아봤어요? 누나는 왜 매형한테는 부탁하지 않는 건데? 이건 가족의 문제인데 왜 이 사람한테 그 짐을 짊어지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미 답이 나왔는데 네가 지금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 아빠한테 돈 받아갈 때는 뭐든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막상 이런 시간이 오니까 아무것도 해주기가 싫은가 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넌 이제부터 내 동생도 아니야. 엄마, 아빠, 무슨 말 좀 해봐요. 지금 내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누나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이런 걸로 강요를 하는 건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내가 싫다는데 계속 이럴 거야? 질긴 게 사람 목숨이야. 수여자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아내와 처남은 얼굴을 붉히기 시작했어요. 장인 장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동안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제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멀쩡한 자식을 수술대 위에 절대 올리고 싶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했지만
반대로 저도 만약 저희 부모님께서 몸이 안 좋아지셔서 기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대 위로 올라갈 결정을 할 것 같았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처남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가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 아내는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 한탄을 하면서 오열을 하기 시작했고 처남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검사를 해서 만약 검사 결과 적합성이 나온다 한들 부모님이 절대 반대하실 게 안 봐도 눈에 훤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저를 그동안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고 항상 저를 좋게 봐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제 몸은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걸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집안의 가장이자 부모님께서 저를 그동안 어디 하나 다치지 않게 키워주셨는데 장인어른을 위해 기증을 한다면 부모님께서 쓰러지실 건 뻔하기 때문에 저 또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열을 하고 있는 아내를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못한 채 장인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악화만 되어갔고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저희는 하루하루가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내는 처남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고 장인어른의 건강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걸 두 눈으로 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 또한 너무 괴로워 저도 일단 검사를 받아보기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께 얘기하기 전에 일단 장인어른과 제가 적합한지부터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결정하게 된 거였죠. 아내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제 손을 잡고 오열을 했어요.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내를 안아준 뒤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장인어른께 간을 이식할 수 있는 적합성 판정을 받게 되었네요. 가족이 아닌 타인도 가능하다며 수술 성공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님을 뵙게 되었네요. 예상했던 대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 한다고 해도 부모님께서는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뿐인 자식 잘못되게 하고 싶지 않다며 무조건 반대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뻔히 알면서 간을 주겠다는 말을 어떻게 내 앞에서 할 수가 있는 거니? 엄마 마음이 찢어지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야?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어도 절대 허락해 줄 수 없으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도 너희 엄마랑 같은 의견이다. 사돈의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진 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내 자식이 우선인 거야.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야. 성공 확률이 90%라고 하지만 10% 확률로 너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건 잘못될 확률이 100%가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허락해 줄 수 없어. 며느리 마음 이해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누가 더 긴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니? 사돈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어쩌겠니? 결국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어 있는데 잠시 먼저 가는 것 뿐인 거야. 지금 간을 이식해 준다 한들
언젠가 떠나보내야 되는 거잖아.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너의 삶이 힘들어지는 건 나도 그렇고 너희 엄마도 보고 싶은 마음은 없다. 결국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길래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아내가 찾아왔어요. 안 좋은 말을 듣게 될 게 뻔해서 데리고 오지 않았었는데 아내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찾아온 거였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부모님께서는 제 아내에게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으셨어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누구 하나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부모로서 자식이 아픈 걸 보고 싶지 않은 거고, 자식으로서 부모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네가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우리의 대답은 변함이 없다. 너희 애비를 살리겠다고 내 눈에서 피눈물 흘려야 되겠니?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절대 원하지 않는 거니 더 이상 이 문제로 우리를 설득시키려 하지 마라.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저라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저희 아빠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받기만 했지 해드린 거 하나 없이 살아왔는데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이대로 보내드려야만 한다는 게 제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아요. 앞으로 시키는 건 뭐든 다 할 테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전혀 조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자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만 더 커질 것 같아 결국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오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았었죠.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처남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한참 뒤에 제 전화를 받길래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처남의 마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한테 감 맡겨놨어요? 매형이 저가 판정 받았다면 그냥 해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결혼도 해서 누나도 옆에 있으니 손해볼 거 없잖아요. 저는 그냥 지켜만 보려고요. 어쩌겠어요. 저희 아빠 인생이 거기까지인 건데요. 매형도 이식해줄 수 없다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모두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는 거야? 내가 처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처남이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데 장인어른의 재력이 아니었다면 뭣도 없는 처남이 성공했을 수 있겠어? 나는 더 이상 2번 다시 연락하지 않을 테지만 처남도 무슨 일이 있던 2번 다시 연락하지 말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게 가족인 거야. 앞으로 내 눈에 보이는 순간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 절대 얼굴 보이지 마. 알겠어? 그걸 왜 매형이 기준을 정하는 건데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혼자서 온갖 착한 척은 다 하시네. 처남은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인데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잘 됐다는 말을 하는 모습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죠. 이런 상황 속에 저 또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아내를 확인하고 집 밖으로 나와 병원으로 향했어요. 장인어른과 대화 좀 나누고 싶어 병실 문을 열려 하는데 대화 소리가 들리길래 귀를 기울이는 순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세요?
저희도 사돈어른께서 몸이 안 좋으시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말 안 해도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아시겠죠? 솔직히 아들이 찾아왔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사부인도 저희 입장 이해하시죠? 그런데 며느리까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눈물을 쏟아냈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똑같이 자식을 가진 입장에서 제가 왜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사부인도 그렇고 저도 부모를 떠나보낼 때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 후회가 되었고 지금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으니 간절한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제 아들의 몸에 상처를 내는 건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 사지 멀쩡하게 어디 하나 다치지 않게 키웠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저도 난감하긴 합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도와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서요. 희망이 없는 곳에 던지는 건 미련한 짓이지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평생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제 마음도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찾아온 겁니다. 당연히 쉽게 결정한 문제도 아니고 저희 마음도 찢어지지만 사돈어른께서 제 아들을 진심으로 대해줬던 세월을 생각하니 무조건 거절만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앞으로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네요. 부모님의 결정이 저를 오열하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닌 모두를 위해 결정을 내리셨고 이 사실을 듣게 된 아내는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와 저희 부모님 앞에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인 만큼 모두가 신중했고 장인어른께서도 저희 부모님의 결정에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셨네요. 그렇게 부모님의 허락으로 저는 아픈 장인을 위해 간의 60%를 이식해 드렸고 이식을 받은 장인은 날이 가면 갈수록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저는 수술 결과가 모두 좋아 후유증 없이 회복을 할 수가 있었고 저는 복강경 수술을 해서 흉터도 많지 않았어요. 의사는 1년 후에는 간이 원래의 크기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앞으로 몸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수술로 인해 양가 집안 모두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정밀 검사를 받는 동안 큰 문제는 없었고 의사의 말대로 간은 원래의 크기로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장인어른께서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져 더욱더 철저하게 몸 관리를 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사시려고 항상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처남이 연락도 없이 찾아왔더라고요. 당연히 처남을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아내가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처남에게 알려줬을 때도 수술한 날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1년이 지난 시점에 찾아온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결혼을 하기 위해 저희 가족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장인어른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장모님께서도 처남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아내는 처남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며 당장 나가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처남은 뻔뻔하게도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며 상견례부터 잡을 거라고
혼자서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정말 할 말도 없었고 처남의 그런 모습이 모두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등을 돌리셨던 장인어른께서 원하는 결혼 하게 해주겠다며 상견례 날짜 잡으라는 말을 하시길래 아내와 장모님은 경악을 하며 화를 냈지만 장인어른께선 그래도 자식인 걸 어쩌냐며 그렇게 처남을 돌려보냈어요. 장모님과 아내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냐고 물어보면서도 한편으론 장인의 건강이 악화될까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 이상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지신 장인어른을 보면서 저희는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상견례까지 하고 예식 날짜까지 잡고 말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시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예식 당일 모두가 모여 출발을 하려는데 장인어른께서 부르시더니 갑자기 저를 빼고 예식장에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 이유를 여쭤보니 저까지 예식장에 가는 건 집안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괜히 저한테까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셨죠. 장인어른은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말을 하시곤 택시를 타고 장모님과 아내를 데리고 예식장으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아내도 영문도 모른 채 장인어른을 따라가긴 했지만 몸이 온전치 않으셔서 큰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도 있을 순 없어서 처가 식구들을 뒤따라 갔습니다. 그렇게 예식장에 도착해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이미 결혼식은 진행이 되고 있었죠.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처남의 사돈분들께서 장인어른의 건강을 걱정하셨는지 특별히 중역 좌석을 마련하셨고 서로 웃음을 주고받으며 자리에 앉으신 장인어른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 그 중역 좌석 쪽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예식장 앞에 대형 스크린에서 영상 하나가 재생이 되더니 충격적이게도 엄청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처남과 장인어른의 대화가 시작되었죠. 내가 널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굳이 결혼식 하나 하겠다고 인연을 끊었으면서 1년 만에 내 앞에 나타난 이유가 뭐야? 아빠, 제가 호구 하나 잡았어요. 집안이 돈은 많은데 여자가 골이 비었어. 지금이 내 인생에 절호의 기회라니까요. 아빠는 그냥 자리만 채워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수고비는 드릴게. 그러니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 주세요. 아들이 부탁하는 건데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 나도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봐야죠. 그래서 제가 하던 사업도 다 정리했어요. 저희 장인이 자기 회사에 들어와서 물려받으라고 하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제가 가진 모든 걸 저 여자한테 쏟아 부었다고요. 절대 여기서 미끄러지면 안 돼요. 이제 다 왔는데 아빠가 결혼식에 자리만 채워주면 모든 게 끝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는 아빠한테 할 말이 그것 말고는 없는 거야? 먼저 부탁을 하기 전에 이 애비와 너희 매형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빠가 병원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두 눈으로 뻔히 봤으면서 단 한 번도 괜찮냐는 말 한 번 한 적도 없었고 이제야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돈 많은 여자 하나 잡았다고 도와달라는 거야? 너희 매형은 친아들도 꺼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내어준 사람이야. 그런데도 너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거냐? 네가 원하는 대로 결혼식은 참석해 줄 테니 앞으로 2번 다시 만나지 말자. 아빠는 앞으로 너를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마? 아플 때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정 가족이라 했거늘. 너는 남보다 못한 존재다. 대형 스크린에 나온 영상을 모두가 보게 되었고, 처남은 영상을 내리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장인어른의 행동에 결혼식이 물거품이 되어버리자 처남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장인어른의 멱살을 잡으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급하게 달려가 처남을 강하게 밀치면서 장인어른을 보호해 주고 있는데 처남의 사돈어른께서 처남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장인에게 와서 당신 딸 인생을 구해줘서 감사하다며 서둘러 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처남은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사돈 어르신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나고 말았죠. 그동안 모든 걸 준비한 것들에 대해 위자료 청구하겠다며 사돈 어르신은 식장에서 나가셨고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는 처남의 뺨에 손을 올려붙인 뒤 난리를 쳤네요. 그렇게 아수라장이 된 식장에서 처남이 장인에게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자 제가 처남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강하게 패대기를 쳤습니다. 화를 표출하던 처남은 저한테 달려들었지만 옆에 있던 아내가 동생의 버릇은 누나가 고쳐야 한다며 사정없이 손을 휘둘렀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모든 상황은 정리가 됐지만 문제는 처남이 그동안 결혼을 하려고 자신의 사업을 정리한 뒤에 그 돈으로 여자한테 투자를 하면서 그분들의 사업에도 전적으로 꽤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이용당할 뻔했던 그 사람들이 처남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결혼식 비용과 그동안의 지출들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의 정신적 충격의 손해배상으로 인한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처남은 가진 거 하나 없이 빈털터리 상태에서 장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지만 처남의 부탁을 거절했고 결국 처가에서 내쫓기고 말았네요. 결국 지금의 상황에서 처남은 장인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미 많은 상처를 받은 저희 가족들은 처남이 길거리에 나앉든 상관하지 않기로 했어요. 절대로 받아줄 생각 없고 두 번 다시 엮일 상황도 만들지 않을 겁니다.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며 살길 바라지만 처남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까지도 모를 것 같네요.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처남이 없다면 저희 가족은 행복만 있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족분들께도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